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뭐 있나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청년 배당 혹은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전 국민 코로나 지원금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기본소득, 코로나 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이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엄청 논란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코로나 지원금에 나름 창의적인 컨셉을 하나 더 곁들였는데요. 바로 저출산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저출산도 잡겠다는 신박한 아이디어인데요. 일본 내에서도 이게 퍼주기 아니냐, 세금 낭비다 하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지원금과 저출산 대책을 묶은 아이디어 자체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일본의 정책은 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계 저출산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예요. 그냥 1등도 아니고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2014년 장안 초등학교 졸업사진인데 2007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어요. 이게 벌써 7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뭐 훨씬 더 줄었겠죠.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젊고 어린 사람들이 많았던 탑 모양에서 중장년이 많은 항아리 모양을 거쳐서 가분수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암시하는 바는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1960년대만 해도 아래가 튼튼해서 노령 인구를 잘 떠받치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게 2060년이 돼서 위쪽이 무거워져서 보기에도 불안정하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떠받치려다 등골이 휘게 될 거예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이니까 어딜 가나 노인이 가득한 세상이 되겠죠. 이땐 생산 가능 인구, 학령 인구,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노년 부양비는 지금보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런 상황을 인구 대지진이라고 표현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파괴되는 재앙이 벌어질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2019년 일본 합계 출산율은 1.36으로 우리나라보다 나아 보이지만 일본도 저출산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판단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놓고 있어요. 원래 국가가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몇 명일까요? 보통 2.1명이라고 해요. 당연히 부부 두 사람이 2명의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인구가 대체되니까 그렇겠죠. 일본은 그까지는 힘들고 1.8명을 목표로 잡고 출산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공명당이란 당이 내놓은 정책이 바로 아까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던 지원금 정책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미래응원 급부금이라고 불러요.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 10만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04만 원을 지급하자는 거예요. 한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결국 30만 엔을 지급받게 되겠죠. 돈은 부모가 관리할 테니까요. 재난지원금을 자녀 수와 연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하면서 선거에서 이겼고 현재 공명당의 공약도 곧 실현될 것으로 보여요. 반대 여론도 꽤나 거셌는데요. 바라마키, 그러니까 퍼주기 정책 아니냐. 정말로 곤란한 사람만 줘야지 부자도 준다면 이건 악평등 정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아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공명당 야마구치 나스오 대표가 만나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5만 엔은 현금으로 5만 엔은 양육 관련 쿠폰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어요. 대략 2천만 명에게 지급되면서 예산은 2조 엔이 들 것으로 예상돼요. 여기에 청년부 장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하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나 마음관리 같은 문제에 대처해서 모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하고요. 이렇게 일본은 저출산 정책에 깜짝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일본에선 결혼할 상대를 찾는 거를 구직 활동에 빗대서 혼활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AI 중매를 통한 결혼 장려 사업에 2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죠. 취미, 가치관, 이상형 등을 설문조사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궁합이 딱 맞는 상대를 찾아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43개 현 중에서 10개가 넘는 곳이 이런 서비스를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이미 AI 궁합을 활용하는 일본 데이팅 앱 페어즈는 회원수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자, 다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16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198조 5,329억 원을 투입했어요. 최근 3년 동안 쓴 돈만 100조 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예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선 고려할 건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정착시켰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성장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 중 하나가 인구 증가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저출산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던 1980년대에도 관료들은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 매달렸고 결국 골든타임을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출산 기조가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인구가 확연히 줄어든 세대가 다시 부모 세대가 되니까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한 거죠. 작년 말에는 2025년까지 적용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대부분 육아 관련 지원금과 보육 지원, 육아휴직, 다자녀 가구 혜택에 집중했어요. 사실 이런 대책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 장려 정책이 본격화된 2005년 이후에 10여 년 동안 출산 장려금, 보육시설 같은 지원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기혼 여성들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늘었지만 그게 여성들의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상쇄됐다고 하죠. 만약에 저출산 대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이미 2016년에 1.17명이 아닌 0.73명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0.5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혼한 부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서 약간의 성공을 거뒀지만 미혼 남녀의 결혼율을 높이는 정책이나 정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한 거죠. 우리와 일본은 비교해보면 두 나라 모두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해서 골치를 썩이고 있어요. 일본은 2020년 결혼 건수가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어요. 우리도 작년 결혼 건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줄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걸까요? OECD가 한국의 저출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가치관의 변화, 정책 개입의 한계, 경제 문제 이 세 축이 있다고요. 결혼 자체를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생겼고 양육 비용이 증가해 왔는데 정책으로 이걸 누그러뜨리지를 못했고 부동산 문제, 고용 불안정, 취업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같은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해결책으로는 국가가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집을 마련해주고 육아휴직을 해도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가족의 웰빙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나라 얘기를 했냐면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처럼 첫째를 낳고 30개월 안에 둘째를 또 낳으면 그 기간에 월급이 줄어들었더라도 첫째 출산 당시의 급여에 맞춰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프랑스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양육의 각종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その失業者に対して政府が割と手厚い支援をするんですよね。なので、そうすると、たとえ男性が失業していて仕事があんまりない、あるいはあんまり稼げてない場合でも、政府が助けてくれ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家族を作ったりするんですよね。でもこれ、韓国でありえなくないですか？失業している男性は結婚できないですよね。なので、ちゃんとした仕事が見つからない限り、結婚もできないし子供も作れないと。しかもすごく競争的である。こういう社会では当然出生率は下がるんですよね。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저출산 문제가 하도 답답했는지 2017년에 아주 황당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소득 고학력 여성을 저소득 저학력 남성과 결혼시키고 스펙을 쌓는데 여성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니까 고스펙 여성이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었죠. 다시 일본 문제로 돌아와서 일본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저출산 문제,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5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걸 보면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은 61%, 일본은 53%였어요. 이때만 해도 한일 합계 출산율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지금은 차이가 훨씬 심해졌죠. 한국과 일본은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를 경험한 같은 아시아 국가고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돌보기 힘든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공통점이 있어요. 윗사람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을 맘 놓고 쓰기 힘든 직장 문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힘들 거라는 사람들의 절망과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소멸할지도 모르는 국가의 생존 본능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女性に職場に来てもらうというよりは、その男性的な働き方ですよね。非常にきつい働き方を改めるのが必要なんですよね。未だにフルタイムで継続的に働く女性が増えてきてないっていうのは、その男性的な働き方を変えないので、そこに女性が入っていけ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問題なんですよね。 일본의 저출산 대책도 사실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우선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일본은 2010년, 우리는 2018년부터 도입했고요. 일본은 중학교 때까지 월 1만에서 1만 5천엔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해요. 주는 금액은 비슷한데 언제까지 주느냐는 좀 다르죠.
주택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이나 전세 자금 대출 자격 기준을 낮춰주는데 일본은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요. 두 나라 남녀가 모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건데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중에 받는 돈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두 나라 둘 다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정책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했고 그만큼 정책 효과도 나타난 시점이 빨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원인으로 모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남녀 갈등이에요. SNS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혐, 여혐 콘텐츠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와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작년 초에 헌혈 캐릭터 문제를 가지고 남녀가 아주 세게 맞붙기도 했죠. 왜 그렇게까지 된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생존 본능이 성적 본능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남아야지 번식도 가능하니까요. 역대급 경기 침체가 불어닥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지면서 20대들은 실제로 살아남기도 힘든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20대 남성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데 군 가산점은 폐지됐고 약대 정원은 여대 위주로 몰려있고 남성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2030 남녀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요. 정치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표로 보고 눈치만 보면서 남녀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남혐과 여혐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젊은 남성들의 불만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 증설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임신부 건강검진에 보험 지원을 하고 난임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고요.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도 약속했죠. 근데 어째 지금까지 봐오던 정부 정책의 취지 방향과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오피스 누나 발언이랑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 막는다는 발언처럼 성처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섬세한 대책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향후 저출산 대책은 지금까지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넘어서 결혼율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반드시 다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부터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확 올라간다고 해도 이미 한참 진행되어 온 저출산의 여파로 생산 가능 인구가 팍 떨어지게 되는 것은 자명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닥쳐오는 것은 진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충격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저출산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게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대책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